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시나요? 한영신문입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하실 말씀 없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OPD를 스타채널 전속으로 듣고 싶은데 이놈의 회사 영상팀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차출을 자꾸 끌려다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조두순이 네, 출소하는 현장에서 맞아요. 무려 날을 꼬박 세워 8시간 정도를 실시간 스트리밍 네. 방송을 했었는데 물론 뭐 그 앞에서 떠들었던 우리 그 사이트인 박형광 기자도 고생 많이 했지만 많이 하셨죠. 뭐 이 프로그램은 스타채널 연예 이슈를 다루는 곳이긴 하지만 여하튼 네. OPD가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그날 네. 가장 눈길을 끌었던 본인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싶은 장면 한 3개만 꼽아주시자면. 충격적이었다기보다는 되게 예상 밖이었던 게 일단 6시에 이제 전후로 해서 법무부가 이제 조두순 내보내겠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안 믿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큰 화제였기 때문에 재소자는 이제 영영시기가 넘으면 그냥 언제든 나올 수 있잖아요. 전 그래서 약간 기습적으로 나올 줄 알고 그런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 때문에 6시면 한 5시부터 가가지고 했으면 될 방송을 밤 12시 자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를 꼬박 세우고 방송을 해야 됐던 이 국가에 대한 불신이 빚어낸 슬픈 자화상. 아니 근데 어쨌든 의미가 있었던 건 이제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의 어쨌든 그 현장을 저희가 다 담았잖아요. 막 경찰이 한 명씩 투입이 되고 시위가 막 이루어지고 경찰과 그 시민들 사이에 막 충돌도 일어나고 이런 현장을 다 담을 수 있어서 의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조두순이 정말 6시에 나오는 게 정말 신기했고요. 우리의 예상을 깨고. 국가에 대한 불신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조두순이 이제 제가 완전 가까이서 조두순을 봤어요. 그때 그 관철보호소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딱 나왔을 때 보호관찰소 소장님께서 간단히 브리핑을 하시고 어떤 걸 진행했는지 그 이후에 바로 조두순이 이제 나왔거든요. 이렇게 뒷짐을 지고 나올 때 되게 무슨 생각으로 뒷짐을 지고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고 기자들이 질문하잖아요. 뭐 피해자한테 사과하냐 사죄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묵내만 2번 하고 되게 당당한 걸음으로 그대로 뒷짐을 지고 걸어 들어가는 게 개인정보를 살짝 방출하자면 올해 연세가? 26입니다. 26이면 12년 전이면 몇 살이 되는 거지? 14살 때. 피해자가 8살이었고, 그러니까 14살도 굉장히 그런 아동 성폭행의 위험을 처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을 바로 앞에서 본 거였는데, 그런 어떤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 뒤집는 모습 이런 게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을 12년 전 사진만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뭐 매체에서 사용할 때 그 옛날 사진이랑 뭐 최근 사진 2장을 가지고 그 이제 몇몇 네티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최근을 물론 복원해가지고 만들어낸 사진 2장을 많이 보고 이렇게 생겼겠다 했었는데 모자이크된 사진이긴 하지만 약간 좀 얼굴이 많이 달라진 듯한데 실제 보니까 그 우리가 많이 복원했다고 하는 요즘 모습과 어떻던가요? 실제 모습은? 실제 모습은 훨씬 더 날렵했어요. 얼굴은 비슷할지 몰라도 느낌은 굉장히 느낌 달랐어요. 굉장히 달랐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장면. 세번 장면은 뭐 아무래도 조두순 집 앞이겠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을 지키는 경찰들도 참 무슨 생각으로 서 계실까 궁금했지만 그 앞에 모였던 시민들은 무슨 생각으로 모였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뭔가 재범을 막는 노력은 계속 됐으면 좋겠고 문제는 뭐 뿐만 아니라 그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조두순 한 명에게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예전에 한번 취재한 적이 있는데 보호관찰하시는 인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한 명이 막 몇십 명씩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한 사람이 열 몇 명씩을 전자발찌를 관찰한다는 게 굉장히 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범을 막는 건 조두순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에 좀 국가가 좀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오늘 이렇게 조두순 얘기로 시작을 한 건 뭐 다녀온 기자분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야 맞고 왜 그러면 조두순은 과연 12년 만에 나왔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안산 자기 집으로 간다고 했을 때도 그러지 말고 판사 옆집으로 보내라, 담당 검사 옆집으로 보내라. 근데 그런 얘기가 많았던 게 굉장히 극악한 범죄였거든요. 그때 당 8살짜리 아이를 성폭행한 것도 문제인데 뭐 영구적인 장애를 입힐 만큼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12년형을 받았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검찰에서 조두순에게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강간상해죄였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어떤 의견을 했냐면 그거보다는 성폭력 특별법을 넣어야 된다.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형량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검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형법상에 있는 강간상해죄를 적용하는 바람에 12년밖에 안 나왔고 그나마도 1심에서 구형을 할 때는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어요. 그렇지만 또 재판부에서는 술에 취했기 때문에 주치감경을 해가지고 12년이 나왔고 항소를 했어야 되는데 검찰이 항소를 안 합니다. 또 검찰이 단순히 그냥 무기징역 한번 딱 구형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항소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으면 또 차라리 괜찮은데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어린 나영이를 딱딱한 의자에 앉혀가지고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한 얼마 안 됐는데 막 1시간 넘게 막 조사라고 해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재판으로 가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이 된 이수진 그 당시 판사가 2차 피해가 인정된다 라고 하면서 국가에게 1,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판결을 했었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법원의 판결만 놓고 보면 조두순 사건의 범인은 조두순이고 검찰이 공범인 거예요. 2차 가해를 했으니까. 그쵸. 이 얘기를 꾸준히 계속 이제 조두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비슷한 좀 맥락 있는 사건이 하나 연예계에서 벌어졌는데 완전 화제였죠. 네네. 이 방송에 나올 때 좀 이제 또 그새만이 잊혀진 사건일 수 있는데 힙합을 좋아하는 분들이나 젊은 층에서는 아이언이라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일 터지고는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몇 년 전에 굉장히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데이트 폭력 사건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자신의 집에서 처음에 룸메이트라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룸메이트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에게 그 아이언에게 음악을 배우겠다고 와가지고 한 집에서 같이 지내던 미성년자가 있었는데 뭐 훈육이라는 이유로 때렸죠. 네, 20분 동안 야구방망이로 둔부를 50여 차례 뭐 가르치자고 훈육에도 그런 일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영화 친구에 나오는 뭐 그 당시 이야기인 거고 피해자의 가족이 그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 출동해가지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죠. 훈육 차원에서 제자를 50대 때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경찰에서는 미성년자 특수상해 혐의,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상해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야구방망이라고 하는 흉기를 들었기 때문에 특수자까지 붙었는데 경찰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했죠. 법원에서는 당연히 기각을 했죠. 아이언은 2016년에 대마초로 인해 가지고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보도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잊혀졌던 사건이 보도가 된 건 어떤 계기였냐면 2017년 3월 달에 여자친구를 이제 소위 말하는 데이트 폭력 사건인 거죠. 이걸로 해가지고 기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져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은 2016년도 9월 달에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2017년에 알려진 이유는 경찰에서 입건해가지고 수사해가지고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 기소까지 한 다음에 사건이 알려진 거예요. 원래 뭐 연예인이나 유명인들도 검찰이 기소를 해야지 실명 보도를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아이언의 경우는 그런 원칙이 지켜진 게 아니라 아이언이 별로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검찰 수사할 때까지는 그냥 언론에서도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니까 기소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우선 첫 번째 폭행은 그 아이언 집에서 성관계를 갔던 도중에 뭔가 아이언이 원하는 걸 하지 않아가지고 폭행을 했다라는 거였고 한 보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그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다시 폭행을 하면서 폭행만 한 게 아니라 그 주방에 가가지고 칼을 가져와가지고 본인의 허벅지를 자해하면서 너 신고하면 네가 나 찔렀다고 얘기할 거야. 이건 협박이 되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데이트 폭력 거기다가 자해, 협박. 아이언이 유명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라고 해도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보도가 됐을 만한 사건으로 기소가 됐어요 이제. 기소되자마자 아이언이 한 언론, 한 스포츠 신문하고 인터뷰를 해요. 어떻게 밝혔느냐 거기서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가 가학적인 성적 관념을 좋아하는 마조이스트다. 그래서 늘 그런 폭력을 요구했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관계 도중에 벌어진 폭행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원해서 한 거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폭행에 대해서는 여자친구의 무자비한 폭행이 있어가지고 본인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한 거였다. 그러니까 첫 번째 폭행은 그런 성적 취향에 의한 여자친구의 요구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가 먼저 폭행을 해가지고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소위 말하는 2차 가해죠 이제. 그쵸. 네, 게다가 뭐 그분의 정말 성적 취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성적 취향까지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 물론 그 실명이나 이런 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되지 않았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은 워낙 그 전부터 사건이 화제가 됐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은 주위에 다 알만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건 당연히 2차 가해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2017년 7월 달 1심에서
법원은 집행유예를 내려줘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보험사 80시간. 그래서 당연히 여자친구는 항소를 했죠. 당연히 하시겠죠. 네. 2018년 11월 달에 2심 선고가 있었는데 2심에서도 그 똑같이 1심과 똑같은 판결이 나와요. 집행유예로. 그래서 형이 확정이 되는데 데이트 폭력에 협박까지 있었는데 집행유예가 맞느냐. 사실은 최근에 이제 이런 아이언 사건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트 폭력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그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이 굉장히 큰 범죄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의 양형 기준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 네. 근데 이게 2017년에 1심이 있었고 2018년에 2심이 선고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8년 2월 달에 여성가족부하고 법무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그 스토킹,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피해 방지를 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 동기를 근절하겠다. 이때 이렇게 엄정처벌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이런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엄정처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뭔가가 달라져야 되는데 2018년 7월 달에는 이제 대검찰청 강력부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발표를 하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3비나웃 제도 그러니까는 데이트 폭력으로 동일인에게 세 번째 폭행을 해가지고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구속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좀 이제 그 사건 구속 기준도 엄격하고 처리도 좀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검찰, 법무부, 여성가족부에서 다 이런 얘기를 1심과 2심 사이에 했기 때문에 2심에서 뭔가 좀 판결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동일한 판결이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지 이번에도 집행유예가 나올 것인지 네. 아니면 이번에는 뭐 실형이 나올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은 구속영장 기각이죠. 이번에는 미성년자 폭력이거든요. 그니까요. 게다가 특수부, 그니까요. 야구방망이를 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구속영장 기각이면 불구속인 상태에서 수사하는. 그렇죠. 뭐, 그러니까 뭐 구속의 이제 중요한 요인은 뭐 도주의 위험이 있는지, 거주가 일정한지, 뭐 그리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 뭐 도주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죽어도 일정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긴 하지만 대마초로 한번 집행유예 받았고. 데이트 폭력으로 또 집행유예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또 폭력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또 어떤 판결을 받을지. 이제 아이언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경찰 입건부터 알려주기 시작했으니까 검찰이 기소를 어떻게 할지 판단 어떻게 될지 그쯤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또 잊죠. 아이언이라는 문제를.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잊혀지고 나서 더 이상은 이제 이렇게 사회면에 신문 사회면에 오를 만한 일에 연루되지 않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지. 잊혀지는 게 좋은 일이긴 한데 이렇게 또 2년 만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본인의 존재를 드러내주시면 뭐 기자들도 굉장히 안타깝고. 근데 제가 이제 연예부부터 사회부까지 쭉 취재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경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피해자를 가장 많이 접촉하는 수사기관은 어딜까요? 경찰은 대부분 뭐냐면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피해자랑 피해자를 한꺼번에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만 먼저 안다면 범인을 어렵게 잡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범인을 잡기 위해서 이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를 많이 만나가지고 피해자한테 진술을 받고 해야지 그걸 가지고 범인을 잡기 때문에 은연중에 가장 많이 접하는 피해자인 편이 되는 거예요. 피해자의 곁에 있는 경찰이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은 그 중간이에요. 법원은 압도적으로 피고인을 많이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는 이제 경찰과 달리 법원에서는 친밀해진다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접촉 빈도가 높은 피고인의 인권을 더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경찰은 너무 피해자 편이어서 어떤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법원이 너무 피해자의 인권만 생각하는 부분도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조두순이라고 하는 흉악범을 12년 만에 다시 이웃으로 맞아야 했고 당연히 아동 성폭행은 당연한 문제이고 데이트 폭력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양형 기준을 좀 높여가지고 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러니까 조두순을 보면서 아이언까지 좀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주말이었었죠. 역시나 오늘도 다른 내용의 방송을 할 거라서. 네? 아 팀장님 이거 아니지. 트롯 전국체전이 한참 하고 있고 이제 미스트롯도 시작을 하니까 어떤 출연자들이 눈길을 끄는지 하여튼 뭐 그거였으니까 엄마가 트롯 가수라고 하니까 주영 씨가 말이 되게 있었죠. 내 아들인가?